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왕주입니다. 제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미학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얼굴들을 못 뵈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도 좀 뵈면서 오랜만에 한번 현장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썼던 책들입니다. 이 책을 쓸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시간이 뭐 한두 달 지나면 또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9권을 쓰게 됐고요. 제일 먼저 썼던 책이 현대미술의 전략이라는 책이 이제 2004년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이제 그 주제를 이어서 썼던 책이 현대미술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욕망은 이제 전시 기획을 하면서 쓴 책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책을 쓰지 않고 이제 주로 이제 강의 중심으로 해오다가 2015년에 이제 한국의 미학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저 책은 이제 제가 한국의 미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2000년도경에 시작해가지고 2015년에 완성이 된 가장 오래 걸린 그런 책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1년에 한 권 정도로 지금 계속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다 자식 같고 그런 책들인데, 마치 오늘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마치 그 환갑잔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침 제가 올해가 환갑입니다. 나이가 벌써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자식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환갑잔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책을 쓴다는 거는 제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비경제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예술 또 미학 이 전문 서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뭐 조금 대중적으로 가면은 뭐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가야 좀 이 반응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체질상 또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이 고집스럽게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오고 있는데, 근데 저한테 한 6개월의 시한부가 남았다. 그러면 뭘 할 것이냐라고 선택을 하면은 가장 보람되는 거는 그래도 책이 아닐까. 이 책이야말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정신을 물리적으로 붙잡아 놓는데 최선의 도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그 남긴다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뭐가 남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녹화를 많이 해놓게 되고 또 이렇게 책을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책을 쓰는가? 이 고통스러운 작업을 왜 하는가 하는 걸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의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활동했던 분야가 이제 1990년대에는 삼성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잠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평론가 활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나 이제 작가들과 관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의 문제의식도 역시 그 작품과 관련된 그런 문제의식이었고,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거를 정말 알고 말하고 있는가? 창작이라는 것이 교육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 독창성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많은 그 사유의 결과가 이번 책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들은 이제 현대미술에 관한 내용하고 한국 미학에 관한 내용이었다면은
이번 책의 경우는 창작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작론. 그래서 저는 저 작가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고요. 더 절급했던 거는 나를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정립이 돼야 어떤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정립이 필요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림을 얘기할 때 굉장히 그 주관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언어로 논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도 뭐 좋다, 나쁘다, 너무 좋다, 재밌네, 별로야, 쓰레기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주관적인 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하나의 현실이기도 하고, 일단 그 언어로서 뭔가 이렇게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을 등반과 비유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이제 등반이라는 말은 이제 여행이라는 말과 대비돼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가이드를 따라서 편하게 이미 알려진 그런 장소를 관광을 하는 건데, 등반은 그런 게 아니죠. 알려지지 않은 곳, 남이 가지 않은 곳을 어렵게 도전을 해서 아주 그 고통스러운 여정인데, 근데 이제 등반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쾌감이 있는 거죠. 그 쾌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산을 올라가는 건데, 예술도 창조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하나의 등반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저는 예술의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지만 과학은 뭐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것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술은 자기를 찾아야 이 독창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찾지 않고서는 예술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과 등반에 관한 비유를 제 서론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 창작의 희열을 맛본 작가들은 작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가장 그 인간의 행복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옛날에 그 고흐 같은 작가들, 뭐 이중섭 같은 작가들, 이런 작가들이 이 그림을 팔려고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사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쾌감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예술의 힘이라는 것은 저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근원적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그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고 근원적으로는 결국 인간은 창조적일 때 그 창조성이 결국 그 존재의 이유가 아닌가.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될 때 저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개념을 좀 스스로 정립을 하고 싶었고요.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독창성 게임이라는 거예요. 게임. 우리는 이제 게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여가를 즐기기 위한 부차적인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게임 자체가 더 근원적인 인간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예술 게임이라는 것은 다른 게임과 달리 이 독창성 게임이라는 거죠. 독창성 게임. 이 홀로 독. 가장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게임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저도 많은 생각을 한 거죠. 기존의 예술론 하면 우리가 뭐 예술은 재현이다, 과거에는 재현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현대에 오면은 내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는 뭐 순수한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유미주의다. 여러 가지의 그런 예술에 대한 정의가 있었지만 그런 정의들이 시대가 바뀌면 또 변하잖아요. 저의 고민은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작가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그런 예술 개념이 뭔가, 이거를 저는 찾은 거거든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술의 기능 같은 거를 생각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독창성이라는 거는 이 홀로 독을 쓰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그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고,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천성천하 유아독존 같은 그 독, 하늘과 땅을 합쳐도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것이 예술 게임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이걸, 그래서 이 책을 끌고 가는 그 중요한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결국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야 그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왜 독창적이지 못한가?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타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욕망이 지배되고 있는 거죠.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욕망대로 살아오다가 사춘기 때 부모와의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선언하지만 곧이어서 또 사회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회사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국가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다 보면은 결국 나의 욕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그래서 저는 인간을 주식회사로 비유하는 것이 참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의 그 지분을 내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분의 50%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회사도 50%가 이상을 갖고 있어야 자기 회사라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주주로서의.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 타자의 욕망에 길든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과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그 예술가의 숙명이고, 예술가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윤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술가는 좀 이기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남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자기다운 것은 곧 가장 타자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는 거잖아요.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오는 것이고, 가장 자기다움이 깊어지면 거기에서 타자다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인생이라는 것이 자신한테 부여한 그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저는 이 현대 사회를 수단과 목적이 전된 사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죠. 모든 목적이 자본을 위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대학의 학과를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모든 우리의 가치 선택이 다 경제성과 돈과 관련해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것을 저는 타락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목적이라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한테 내재된 창조성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요, 돈이 가는데 몰리게 돼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이런 책을 썼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럼 다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런 노력을 하면은 굶어 죽는다. 응? 그러니까 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식한테 내 길을 가라 이렇게 말 못해요. 예? 이게 현실이죠. 아니 이런 책을 쓰면은 예? 그냥 없어도 팔고 이래야 이게 연구자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우리는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각 분야의 창조적인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때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내놓은 해법은 이거예요. 뭐 가진 자들 세금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분배하고 이거는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어요. 제한적인 거죠. 공산주의의 우리 모델을 봤잖아요. 그거는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없다고요.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끌고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뭐 대안이 있어야죠. 근데 제가 내놓은 인문학자로서 내놓은 대안은 이런 거라고요. 우리의 문화를 창조성을 목적으로 삼을 때, 거기에 가치를 둘 때, 아니, 돈을 벌어서 뭐 하겠어요?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고, 그러면 이게 저절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응?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술가들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고, 저는 뭐 그런 사회가 온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과 관련이 되니까 박수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이 토마스 쿤의 개념입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과학에 있어서도 이게 영원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과학자들의 소박한 믿음이 반영이 된 것이고, 이 주류 과학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새로운 과학에 또 자리를 양도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예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초월한 아름다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 사람들이 정의한 미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이 패러다임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처럼 맨 처음에는 어떤 작은 하나에서 시작이 되지만, 무한 바이러스를 보면은 처음에 무한에서 처음에 한 명에서 그게 걸려가지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쫙 번져가지고 팬데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소멸기를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도형으로 그린 게 마름모예요. 마름모. 왼쪽에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팬데믹으로 확장이 됐다가 다시 소멸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예술의 패러다임이. 그리고 예술에서는 처음에 그 확장기를 아방가르드라고 그러고요. 완전히 그 팬데믹을 이뤘을 때 그거를 이제 아카데미즘이라고 그러고, 팬데믹 이후의 소멸기를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보면은 아방가르드에서는 의식이 기교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거는 결국 물질이 아니라 물질 안에 의식을 담는 거잖아요. 결국 의식의 산물인데, 그 의식이라는 건 자유로움이고 어떤 틀에 박힌 그 경직성에서부터 그 자유롭고자 하는 그 에너지인데, 그것이 아방가르드에서는 이 물질보다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강한 어떤 정신성이 작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테크닉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이 대중적인 호응을 얻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거기서 어떤 미학이 발견이 되고, 처음에는 단순한 어떤 실험이나 저항에서 출발이 됐지만 그 중에서 어떤 미학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하나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아카데미적으로 된다는 거죠. 아카데미로 된다는 건 하나의 공식화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공식화. 그러면 공식이 만들어지면은 수학 공식처럼 이게 전파가 쉬워져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편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확산이 되는 거고, 확산이 되면서 대중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식과 기교가 일치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요, 이제는 공식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작품을 하기 때문에 의식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장이 되는, 공장장이 되는 가지고, 전화 받고, 어디에 뭐 먹거리라 하면 주문 제작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목적을 잃었을 때 어떤 진부한 반복을 일삼는 거, 이거는 제가 미학적으로 매너리즘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작가들이 이 과정을, 이 마름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예술을 이해할 때도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이다 그러면은, 포스트 모던 이전에 모던 패러다임이 있었고, 그 이전에 프리 모던 패러다임이 있었던 거죠. 각각 이 마름모의 이 과정을 거쳐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감상할 때도 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프리 모던의 그런 기준으로 이 모던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모던의 기준으로 포스트 모던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술을 이해할 때도. 그래서 그 작가가 이 모던에 속하고 있는지, 프리 모던인지, 포스트 모던인지,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모던적 기준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포스트 모던적 기준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를,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재단을 해버리면은 올바른 지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술에서 영향력이 중요한 이유, 모든 그 독창적인 것이 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죠. 독창적이면서 그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요즘에 이 영향력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결국에는 영향력이 아닐까. 결국 삶의 어떤 의미라는 거, 의미가 있다는 거는 결국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술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술도 어떤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었으니까, 영향이 있으려면은요,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백신이 콜레라 백신이야. 콜레라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 백신이거든요. 그건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영향력을 가지려면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를 다루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도래할 문제를 다루든지.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대부분 작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무슨 문제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해답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예술도 수요 공부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아마추어로 갈수록 과거 수요로 가는 것이고, 대가 들일수록 미래 수요로 주목해요. 미래 수요. 이게 너무 뒤상처럼 너무 앞서가면은요, 그 한참 뒤에 그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너무 고독하죠, 그렇게 가면. 그러나 미래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미리 준비하는 거 얼마나 그거는 도움이 되겠어요. 큰 영향력을 갖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예술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미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대 미술을 왜 어려워하는가? 현대 미술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정립하고자 했는데, 저는 이 과학과 예술의 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한 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종교를 위해서 예술이 봉사했고요.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제 과학을 위해서 예술이 봉사를 한 거죠. 수학자가 곧 예술가였잖아요. 다빈치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와서 예술이라는 게 뭔가, 카메라가 발명이 되니까 이제 예술이 이제 과학과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순수 예술이라는 거를, 예술의 자율성을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부터 이제 과학과 예술의 분리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과학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의 그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의 생리라는 거는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신비한 거를 탈신비화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태양 오면은 그냥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이랬는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잖아요. 아, 오늘도 떴구나. 오늘은 구름에 가렸구나. 이 정도잖아요. 별 대수롭지 않은 거로 생각한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신입니다. 태양이라는 거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과학이 발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정보를 전해주지만 그 정보가 대상을 무시하게 하는 동기가 돼요. 우리가 뭔가 지식이 생겼다는 거는 그 대상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익숙한 건데, 익숙한 것과 안다는 걸 자꾸 혼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태양을 안다는 거는 내가 태양을 만들 수 있을 때 태양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전에는 그냥 개념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태양에 대한. 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는 이런 거라는 거죠. 신비한 대상을 탈신비화하는 것이다. 그럼 예술은 뭐냐? 예술이라는 거는 탈신비화된 그런 지식을 다시 재신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신비화. 그러려면은 대상을 낯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상식적인, 지식적인 대상이 아니라 생소한 것으로 다시 숭고한 대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계를 태어나서 처음 봤을 때 그 감격 기억합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울었잖아요. 태어나서. 장님이 눈을 딱 떴을 때 바라본 그 세상이라는 거는, 그거는 황홀 그 자체겠죠. 그 숭고 그 자체겠죠. 근데 우리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감성들을 다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꽃이 아무리 이뻐도 올해도 또 피었구나. 오늘도 비가 오는구나. 그냥 무감각해진다고요, 우리가. 그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리셋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리셋. 컴퓨터 용어입니다. 리셋. 컴퓨터가 오래되면 이게 뻑뻑하고 잘 안 들어가요. 프로그램이 막 얽히고 그러면, 바이러스 먹고 그러면. 그럴 때 최선의 방법은 지우고 다시 까는 거라고. 싹 지우고. 그러면 간단히 해결돼요.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리셋 해줄 수 있는 그 역할, 과학적인 잡다한 지식들로 쌓인 우리의 의식을 리셋할 수 있는 역할, 이것이 현대 예술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려면 일단은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계몽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뭔가 자극과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미학적 용어로 서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숭고. 지금은 미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과거 프리모던 시대에는 미를 추구했어요. 어떻게 잘 조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것이 우리한테 쾌감을 줄 수 있는가? 이걸 추구했다고요. 근데 현대예술은 숭고 그 자체, 그 충격이 주는 그 효과, 이 효과는 저는 굉장히 불교적인 그런 선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화두라는 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관념을 흔드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선사들이. 그러면 왜 부처를 마른 똥막대기로 했을까라고 그거를 이치적으로 따져 들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설명의 목적이 아니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도단에서 오는 찰나의 그 힘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냥 바로 느껴지는 그 본성을 깨우치게 하는 방식인데 현대미술은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응? 뭐를 위해서 계몽이나 설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뒤흔들 수 있는 그 화두처럼 그렇게 그런 효과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현대미술이다라고 그래서 선문학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난해한 미술을 바라볼 때 마치 그 화두 수행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면은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불만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마음이 닫혀가지고 접근이 안 돼요. 이 목적 자체가 다르다.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입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평가의 문제를 다뤘어요. 예술을 평가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큐레이터와 평론가 활동을 했지만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스스로 저는 굉장히 내가 정말 알고 평가를 하나를 많이 자문을 했고, 제가 삼성미술관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들은 작품을 선정하고 작가를 선정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 자체가 그건데.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예술학을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책을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책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은 평가를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아는 척 하면서 일은 했지만 저는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속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내 나름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영업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 미술계가 엉망이 돼요. 모든 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교수들이 학교에서 학점을 평가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내 마음에 들으면은 A 플러스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 D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작가들은 항상 새로운 걸 뭔가 작품에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감상한다는 거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는 만큼 보인다 해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보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작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작가들도 자기가 그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자기 작품의 비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맛있는 게 뭔지, 음식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어디선가 먹어봐야 돼요. 그 작품의 어떤 방향이 있으려면은 내가 일단 다른 작가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대가들의 작품을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가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대가들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 검증이 끝난 작가들이에요. 검증이 끝났다는 거는 사후 100년이 돼야 끝나요. 살아있을 때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되려면은 100년이 돼야 그 영향력을 볼 수 있거든요. 영향력.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왜 중요한 작가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기준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내 취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취향을 떠나서
어떤 사주를 떠나서 작품성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점수를 자기 나름대로 매길 수 있는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많이 보면은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기를 많이 봐도 변기는 변기예요. 그게 뭐 황금으로 바뀝니까, 변기가? 안 들리는 외국어를 계속 들어도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죠.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을 찾아내는데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 그 결론이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된 거예요. 그 독창성의 이 3요소. 제가 아까 처음에 예술은 독창성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게 이 세 가지로 본 거죠. 그것이 이제 개성과 시대성과 지역성인데, 이 개성이라는 거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때 남과의 차별이 생기는 것이고, 시대성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특이성이 들어갈 때 과거와의 차별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역성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그게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만나가지고 이 독창성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평가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작품성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좋다, 나쁘다, 너무 좋다, 너무 싫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개성적인 면에서 개성을 알려면은 그 작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작품은 그 작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작품은 그 작가의 자화상입니다. 닮아서 자화상이 아니라 그 작가의 DNA가 작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DNA 일치 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개성을 파악하려면은. 그리고 시대성이라는 거는 그 이 시대적인, 과거와 다른 이 시대적인 특성이 뭔가. 벌써 이 코로나 전과 이후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데, 작품을 보는데 그 작품이 이게 20세기인지 19세기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이 시대적인 게 안 들어간 거잖아요. 뭔가 이 시대적인 고민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시대성이 없다는 거죠. 이 시대성을 알기 위해서 그 인문학자들은 이 시대를 자꾸 정의하려는 그런 담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포스트 모던 담론도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시대를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술가들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작품 속에 반영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역성이라는 것은 종자와 같은 거거든요. 종자. 그러니까 내가 사과나무다 그러면은 사과나무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같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지역성을 통해서 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나를 아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그것이 예술에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무기. 왜냐하면은 그게 독창성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현대성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현대에 많은 작가들이 살고 있는데 이 현대에 사는 작가들의 다른 지역에 사는, 유럽에 사는, 미국에 사는 작가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해야지. 이게 같아 버리면은 자기들 거 보고 뵙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한국의 미학을 연구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육의 현실이 다 서구 중심으로 되어 있고, 뭐 동양은 잘 다루지도 않지만 다뤄도 중국을 자꾸 다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과학은 그래도 됩니다. 과학은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술은 독창성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예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문화라는 거는 차이를 통해서 존재 의미를 갖는 거라고요. 차이를 증명하지 못하면은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 이게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시대에는 이 차이를 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작가마다 맹목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한테 가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아파요. 아파서 왔어요. 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진단하겠어요? 처방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럼 푹 쉬어라, 집에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걸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과인지 외과인지 정신과인지를 그걸 구분을 해줘야 거기서 파고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작품의 문제를 진단할 때도 이게 개성의 문제인지 시대성의 문제인지 지역성의 문제를 일단 그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 내 장점과 약점이 무언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전에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아마추어 무대에서는 통할 줄 몰라도 프로 무대에 가면은요, 작은 약점이 굉장히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분석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내 작품도 그렇게 스스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유치하지만 이런 도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전시장 가서 쓱 보고, 아이, 뭐, 쓰레기네, 이러지 말고, 뭐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저 작가는 저 부분이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작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방향이 생긴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 대가의 조건을 다뤘는데, 그래서 이 프로 의식, 예. 아마추어와 프로가 뭐가 다른가, 또는 예술가의 그 역사 의식. 그냥 뭐 내가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역사를 자기가 해석을 하면서 그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과 그거 없이 그냥 나오는 게 이게 다르거든요. 역사의식, 그리고 문제의식, 현실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창작이라는 거는요, 문제 해결 능력인 거예요. 뭐를 창작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창작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 없이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구차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가의 이 수준을 좀 나눠봤는데, 이 상상계 차원, 상징계 차원, 탈상징계 차원으로 나눠봤어요. 저는 예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 언어를 구사하는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갓난 아이 때는 이 언어를 배우기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응응응 하면서 응응 하면서 소통을 해요. 응? 막 젖달라고 그러는 것이 응응 뭐 물고 하면은 알아서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정교한 언어 소통이 안 되죠.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소통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처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그냥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 주기를, 소통이 되기를 기대를 해요. 옹알이 수준의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술을 배운다는 것은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표현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언어로서 표현되어 왔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상징계적 차원이다. 저는 이런 용어들은 제가 그 락항의 정신분석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락항이 그 의식의 상태를 상상계와 상징계, 그다음에 실제계로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계는 이제 거울 단계, 거울 보고 그 거울 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진 가짜 자기죠. 그다음에 이제 상징계라는 거는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를 배워가지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익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술에서도 예술의 역사, 예술의 그 언어를 배우는 단계, 이게 이제 상징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 돼 있는 걸 알게 되죠. 이걸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 온 줄 알았더니 다 누군가 다 해놨거든요. 김도 세고, 여기서 이제 의욕이 많이 꺾이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되려고 하면은 뭐 내가 메시가 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 꿈이 크지만 현실을 알고 보면은 그게 좌절이 되는 거죠. 야,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이 상징계적 단계에서 이 좌절이 많이 되는데, 근데 진짜 그 예술가가 되려면은 이 상징계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징계의 단계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습득을 하고, 작가로서의 활동은 탈상징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상징계를 거치지 않고 상징계 이전에 그 상상계로 예수를 자꾸 접근하다 보면은 계속 웅얼거리면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꾸 불만을 갖고, 홍보의 문제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상징계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내가 빠져나가는가? 탈의 부분. 이 탈을 말하는 부분이 예술이거든요. 락강은 실제계라는 말을 쓰는데 더 리얼. 그 실제계라는 거는 이거는 언어로 붙잡을 수 없는 세계예요. 그거는 철학적으로는 실제계를 말할 수 있지만 예술은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탈상징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실제계라고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뭔가 제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술은. 그리고 계몽이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예술은. 종교는 계몽할 수 있죠. 직관으로 이것이 신의 세계다. 이게 천국의 세계다. 이게 열반의 세계다. 이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술은 기존의 상징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징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거를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하고자 하느냐. 이걸 의식을 통해서 이걸 녹이는 거지. 있는 걸 녹이는, 이 경직된 걸 녹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녹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자유롭게 변형된 거잖아요. 녹이면은. 예?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가 있고 변형된 상태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예술인 거지. 어디 관념적인 이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술적인 언어 의사소통이 바로 탈상징계적인 차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독창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실제라는 거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는 실제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죠. 근데 그 해석이 실제와 같냐? 같지 않죠. 하나의 속성을 잡아낸 거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걸 같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양식이라는 거는 개념을 또 여러 가지로 물질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개념이나 양식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고정관념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경직돼 가지고 실제를 향한 그런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창조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여기 있다고 봐는 거죠.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깨느냐. 제 책 제목이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라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모드를 바꿔라.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칠 때요, 한글로 치다가 영어로 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판을 영어 모드로 바꾸죠? 근데 한글 자판에서 영어를 쓸 수 없어요. 모드를 바꿔줘야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의식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습득할 때,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뭔가를 습득할 때의 모드가 있고요. 그걸 학습 모드라고 그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운 걸 가지고 살아갈 때의 모드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걸 이제 습관 모드예요. 평상시에는 습관 모드로 살아가는 거죠. 학습 모드로 배운 거를 습관 모드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습관 모드로 살 때는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창작이 되려면은 선택 모드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택 모드와 학습 모드의 차이는, 학습 모드에서는 자동 반사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습관대로 나오는 말들이 있죠. 자기한테는 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앉아있는 습관, 걸어다니는 습관, 밥 먹는 습관, 그림 그리는 습관, 다 그 습관이 있죠. 습관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를 초월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운동선수들이요, 자기의 그 폼이 있거든요. 습관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습득된 자기의 그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좀 더 나은 선수가 되려면은 그 폼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폼을 찾아야 되는데, 이 폼을 잃어버리면 한참 또 헤매요. 운동선수 그렇잖아요. 폼을 잃어버리면 옛날 그 비디오 보면서 잘 됐을 때의 그 폼을 돌려보면서 계속 그 폼을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누구를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처음에는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폼을 또 찾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운동의 완성이라고요. 운동의 완성은 결국 자기 폼을 찾는 건데,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해요? 운동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폼을 찾는다는 거는 내 습관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택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 반사적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놓고 내가 여러 가지 A, B, C, D, 1, 2, 3, 4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기존의 나와 분리가 이루어져요. 분리. 그 전에는 습관적인 나가 진짜 나처럼 돼 있어요. 이 습관적인 나는 후천적인 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후천적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나의 어떤 본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습관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럼 바라보는 나와 습관적으로 행하는 나가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마음이 괴롭다. 이 문장도 성립되지만, 내가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장도 성립되죠. 그때 괴로운 나와 알고 있는 나는 분리가 되는 거죠. 괴로운 게 나다 그러면은 분리가 안 된 상태, 일치된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고 있는 나가 분리가 될 때, 후천적인 나와 선천적인 나를 분리시키는 거, 이것이 비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관조하라는 거죠, 습관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쓸 때 그냥 습관대로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모드로 딱 바꿔보면은 더 좋은 단어를 선택하게 돼요. 평소 쓰는 말이 아니라 더 좋은 말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 말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골라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의지를 가지면은 분리가 돼가지고 내가 지켜보는 자가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가. 그거는 내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접속이 이루어진다. 나를 초월한 우주와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그 방법인데, 자꾸 이렇게 나를 보라는 거죠. 습관을 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보는 자가 등장하면서 그게 어떤 또 다른 세계와 연결이 돼버린다는 거죠. 접속이 이루어진다. 그때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의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막 즉흥적으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한 뭔가 결정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쾌감을 맛봐야 이 예술이 재미가 있고 예술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은 돈이 안 벌리면 그만둘 것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면은 명예가 안 생기면 그만둘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쾌감을 위해서 예술을 하면은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냥. 그래서 하루의 시간 중에서 그 선택 모드의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건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가능해요. 내가 걷는 습관을 의식을 하면서 선택하면서 걷는다든지, 말하는 거를 그렇게 선택한다든지, 그러면 일상이 명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선택 모드가 저는 명상이라고 봐요. 자, 4장이 작가들한테는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할 때 그 주제를 잡을 때요, 주제가 예술 안에서 주제를 잡을 때가 있고 예술 밖에서 주제를 잡을 때가 있어요. 예술 안과 밖을 제가 왜 이걸 구분을 하려고 마음 먹었냐면은 이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술 밖의 주제들은 심리적인 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불안한 내면이나 어떤 내 정신 상태라든지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런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적인 주제죠. 또는 뭐 어떤 작가들은 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사회적인 주제죠. 뭐 생태학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주제들은 예술 밖의 주제예요. 그런 작품들을 할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은 예술이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예술 밖의 학문의 사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술의 자율성이 그럼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예술 안의 주제를 다룰 때는 자기가 대상 설정을 예술의 개념을 설정한다든지 특정한 사조, 또 특정한 양식을 대상을 설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으로부터 이제 문제를 자기가 파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편견이나 한계나 어떤 경직성의 문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자기의 그 주제로 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주제가 기존의 전통에 대해서 추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보완을 할 것인가 해체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제가 예술 밖의 주제를 가져올 때 그때는 반드시 그 주제가 예술에서 사용된 그 방식이 있다고요.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먼저. 사조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작가들이 그룹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 갖고 다른가. 거기에서 이 포지셔닝, 자기 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안 보이면은 그 독창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주제를 바꿔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안 해보고 막 하면은요, 대부분 중복이 됩니다. 나는 안 봤는데도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무의식적인 표절을 피하기 위하려면 우리가 의식적이 돼야 된다. 의식적이 된다는 것은 포지셔닝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지셔닝. 그래서 철저하게 나와 관련된 작가 그룹을 찾아내가지고 그 그룹과의 관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이미 집이 지어져 있으면 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전세살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빈 땅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를 설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시대성, 지역성에 맞게 이제 주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끌어내는 대가들의 문제의식을 사례를 들어놨어요. 사례들을. 그래서 이 사례들을 제가 15명을 각 사주별로 한 명씩 그 대가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간결하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나오려면 일단 대상, 그 전통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 거라고요. 뭐를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예를 들어 피카소다. 그럼 피카소가 대상으로 삼은 거는 기존의 그 고전주의 예술의 원근법이나 명화법, 그 재현의 어떤 테크닉들이죠. 이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한 500년 이상 이어온 미술의 강력한 전통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원근법이나 명화법 그리고 다양한 색채 사용은 오직 시각적인 사실만을 드러낼 뿐이다. 이 시각적인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인가? 우리가 눈은 한쪽밖에 못 볼 수 없잖아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서 따라갔는데 앞에서 보니까 실망스럽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종합적으로 대상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걸 그리느냐 아는 걸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전주의 예술은
보는 걸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과연 진실인가? 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앵글을 종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앵글들을 그림을 통해서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회화는 다양한 시점을 종합해서 자신이 아는 것을 그려야 된다. 보는 것을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그려야 된다. 여기서 이제 입체주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15명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참 그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사실은 요 내용만 가지고 책을 한 권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그 미술사와 그 미학을 활용하는 그 방법을 다뤘는데, 우리가 이제 미학자들이 미학을 하는 것과 예술가들이 미학을 하는 것은 이게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미학은 그냥 순수하게 학문을 위한 거지만 예술가들은 창작을 위한 거기 때문에 미술사를 공부하는 거나 미학을 공부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미학자들이나 미술사가들한테 그냥 지식과 정보를 배우기 때문에 그걸 작품으로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작가들이 어떻게 미학을 접근해야 되고 또 미술사를 활용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 안내 지도를 그려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낯선 곳을 여행하다 보면은 할 때는 어떤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가보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지도입니다. 지도를 갖고 가야 되는데 지도가 없으면 굉장히 헤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입수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이 고전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세 가지 패러다임에 따른 지도를 그려드린 것이고, 그 이 지도의 그 꼭대기 정상은 미학이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에 올라가는 길은 미술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술사라는 거는 양식이니까 방법이 되는 것이고, 미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정상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학과 미술사를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한 거죠. 각각 그 여기에 따른 미학자들, 철학자들의 개념하고 거기에 소속된 사조나 작가들, 이거를 제가 그 미학 방송에서는 하나에 2시간씩 해가지고 여기 10강좌로 제가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강좌를 한번 열 생각이 있고, 또 책으로도, 요게 책 한 권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현대미술 지도죠.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그냥 작가들이 미학과 미술사를 맹목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자기 창작에 도움이 되게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소개만 드린 거고, 그래서 작가들이 나는 지금 어느 산을 오르고 있는가? 내가 고전의 산, 모던의 산, 포스트 모던의 산 중에서 어디 산을 오르고 있고, 내가 지금 오르는 중인가, 내려오는 중인가? 이것도 다르죠? 그리고 그 산에서 내 자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이 도표를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작가들이 작품을 하면서 갖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정리한 그 내용을 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부록에서는 작가 노트 쓰는 법하고 작품을 쓸 때의 유의점에 대해 다뤘습니다. 작가 노트는 크게 보면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있고 남을 위해서 쓰는 작가 노트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그냥 자기 안의 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그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로 써야 되거든요. 잘 쓰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나와의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남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작가 노트 쓸 때는 어떤 그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용을 위한 그 작가노트 쓸 때 그 구조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 처음에 이제 어떤 내가 생각하는 예술관, 내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뭔가, 그게 있어야 이제 하나의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작품 양식이 나아갈 방향이 여기에 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이거든요. 이 관점이 제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을 보는 자기의 관점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전통. 그런 예술관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 역사에 대한 간단한 그 언급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걸 처음 오는 건 아닐 거니까. 그리고 나서 작업의 의도, 내가 그 작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의도를 끌어낼 때 역사적 전통과 관련 속에서 끌어내라는 얘기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상상계적이 되니까, 이 역사의 전통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완하고 싶다든지 뭔가 그 의도가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의도에서 먼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포지셔닝 그 부분이 좀 언급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의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건 방법적인 문제죠. 기존의 언어와 다른 자기 언어의 어떤 차이점이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미칠 그 영향력, 기대 효과, 이런 걸 이제 미학적으로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아주 훌륭한 작가 노트가 되겠죠. 제가 이제 사례도 하나 해놨으니까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 작품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쓰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술관에서 막히든지, 뭐 의도에서 막히든지, 어디선가 막히겠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이제 보완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작업이 뭐가 어디서 문제이고 어디가 막혔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참 슬럼프에 빠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부족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할 때 아주 즐겁게 창작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요것만 가지고도 이 책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 부록만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품 논문도 대부분 이 논문이 창작을 위한 논문이 아니라 그 이론을 위한 논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창작 논문에 어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떤 다른 주제들,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주제들을 자꾸 다루다 보면은 자꾸 그쪽 논문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걸 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뭐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실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으려면은 이 실기 논문이어야 되거든요. 실기과니까요. 자기 작품을 위한 논문이 돼야 된다는 거고, 논문을 통해서 작품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과연 그게 되고 있냐는 거죠. 자, 이상. 아이고, 내가 원래 이 출판 기념회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취지 정도 얘기하고, 그냥 즐겁게 하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또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무거운 강의를 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이 책이, 여러분들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느 분이 바빠가지고 못 온다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학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우리나라 미술이 이 미학 방송 있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뭐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그것이 제가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학 방송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강의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할 생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지우와